안녕하세요. 이번 내용학 모의고사는 주별로 1회씩 하고 한 주마다 각각 1권, 2권, 3권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총 6주니까 6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룰 수 있을 것이고 교육론을 같이 하지 못하니까 내용학만 가지고 배점은 80점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오늘은 세포학에 대해서 1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은 진핵생물의 핵추출물에서 음이온 교환수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세 종류의 RNA 중화효소를 분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RNA 합성 정도를 측정한 실험이다. 음이온 교환수지니까 는 양이온 수지가 되겠지. 초기에 이 실험을 할 때 사용을 한 양이온 수지가 DA 수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DA는 디에틸 아미노에틸, 아미노가 양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지. 따라서 얘는 양이온 수지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양전하가 크면 클수록 용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용출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양전하가 큰 것은 PI 값이 높아지게 되면 양전하가 커지게 되겠지. 얘는 양이온 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단백질이 음전하를 띠게 되면 수지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수지에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해리시키고자 할 때 이때는 이온 교환을 일으키되 이때는 음이온 교환이 되겠지. 음이온 교환이라 해도 되고 음이온 치환이라 해도 되고 문제에서 보게 되면 황산 암모늄이니까 얘는 황산염과 암모늄이니까 여기가 음전하를 띠고 여기가 양전하를 띠겠지. 그럼 이때는 황산염 이온이 황산음 이온이 음이온 교환에 관여를 할 것입니다. 음이온 교환 수지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시료의 기억 전하가 클수록 먼저 용출된다. 따라서 단백질의 PI 값이 클수록 양전하가 크기 때문에 기억은 양전하라 하면 되겠지. 양이라 해도 되고 플러스라 해도 되고. 그러므로 RNA 중화효소 중 PI 값이 가장 큰 것은 RNA 중화효소 1이다. 위 실험에 사용한 황산 암모늄은 수용액에서 해리되어 음전하를 띠는 황산염 이온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황산염 이온은 음이온 교환 수지에 결합된 RNA 중화효소와 니언을 일으켜 RNA 중화효소를 수지로부터 해리시켜 용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니언에 들어가는 것은 음이온 교환이라 하면 되겠지. 혹은 음이온 치환. 근데 문제에서 음이온 교환 수지라 했으니까 답을 적을 때는 되도록이면 문제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이온 교환이 좋을 것 같다. 반대로 만약에 양이온 교환 수지가 나오게 되면 얘는 음이온 수지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지. 내용에 대한 것은 이들에 대해서 음량에 대한 것만 반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요즘은 워낙 양이온 수지나 음이온 수지들이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지들이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음이온 수지는 대표적인 것이 CM 수지가 있다 그랬지. CM은
카복시 메틸이 되게 됩니다. 카복시가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음전하를 크게 띨수록 용출이 빨라지게 되고, 음전하가 커지는 것들은 PI가 작을 때가 되겠지. 물론 이 또한 마찬가지 수지에 결합된 단백질은 이온 교환을 통해서 해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온 교환은 양이온 교환이 되겠지. 물론 단백질에 양전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완충 용액에 pH를 바꾸어도 양전하가 커지게 됩니다. 자신의 PI에 비해서 pH가 감소가 되게 되면 양전하가 커지게 되지. 얘는 음전하가 커지는 것이니까 자신의 PI보다 pH가 높아지게 되면 음전하가 커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그림 가는 세포막의 콜레스테롤이 막의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나는 세포막 곡면에서의 지질 성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포스파티딜 콜린이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이 폭은 좁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은 불포화 지방산에 결합을 한다.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결합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불포화 지방산이라 하자. 포화 지방산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에 결합한다. 양쪽에 다 접하니까 나는 포화 지방산이라 할래. 절대 나는 이라 하지 말자. 알겠지?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성질 자체가 얘는 막에 대한 유동성을 낮추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화 지방산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의 성질을 바꾸어 주는 거지.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꺾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폭이 좁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참여하게 되면 폭이 넓어진다. 절대 관찰되는 결과에 대해서, 즉 현상에 대한 것은 반박하면 안 됩니다.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만 돼.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결합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라 해야지만 이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 그지? 불포화 지방산에 결합을 해서 콜레스테롤이 유동성을 감소시켜서 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지. 유동성을 감소시켜 막을 안정화시킨다는 말은 막의 융점을 높여준다가 되겠지. 막의 유동성을 감소시켜서 막을 안정화시키고 융점을 높여주니까 얘는 고온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고온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게 된다. 즉 환경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콜레스테롤 함량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유동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함량 비율이 높은 부위일수록 막의 유동성은 낮다라고 하면 되지.
A의 경우에는 구형 머리 쪽이 좁고 지방산 꼬리 쪽이 넓습니다. B의 경우에는 반면 A의 경우에는 원통형이다. 즉 구형 머리 쪽과 지방산의 꼬리 쪽에 대한 폭이 비슷한 형태이다. 콜레스테롤과 스핑고 지질이 많이 분포하는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막의 폭이 넓고 막 지질의 불포화도가 낮다. 이 전체를 다 외워야만 돼.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고 스핑고 리피드라 해도 되고 스핑고 지질이라 해도 되고 스핑고 지질이 많다. 스핑고 지질에 속하는 것이 스핑고 미엘린과 당 지질이 되지. 스핑고 지질 자체는 지방족의 길이가 길고 조금 전에 봤듯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성질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들이 많으면 세포막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한 스핑고 지질 자체에 의해서 포화 지방족이 많으니까 불포화도가 낮다. 세포막의 폭이 넓고 불포화도가 낮기 때문에 막의 유동성이 작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다른 졸화된 세포막 지역에 비해서 결화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영역을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지역을 지질 뗏목이라 한다. 막의 인지질은 A와 같은 원통형이나 B와 같은 곡갈 모양의 구조를 형성한다. 물론 반대의 형태도 있다. 포스포글리세리드 중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이니까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은 에탄올아민 자체의 부피가 작기 때문에 B의 형태를 가지겠지. 스핑고 지질의 당 지질과 같은 것들은 구형 머리 쪽이 크니까 곡갈 모양의 반대의 형태가 되게 되겠지. 얘는 구형 머리 쪽이 폭이 작고 지방산의 꼬리 쪽이 폭이 넓은 형태가 되게 되면 반대로 당 지질의 경우에는 구형 머리 쪽이 크고 지방산의 꼬리 쪽이 부피가 적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 포스파티딜 콜린과 같은 것은 원통형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B라 하면 되고, 또한 이와 같은 유동성이 낮은 지역이 가지는 의는 이런 지역에 당단백질이 밀집되어 있다 그랬지. 이때 밀집되어 있는 당단백질들이 같은 생리 현상에 관여하는 것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신호의 전달과 같이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질 뗏목에 대한 의의다. 다음 3번 문제. (3번) 개구리 상피 조직의 멜라닌 세포에는 멜라노좀이라고 부르는 멜라닌이 가득 찬 입자들이 많이 분포한다. 다음은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노좀의 이동을 조사한 실험 내용이다. 가의 멜라닌 세포에서 CAMP의 농도를 낮추었더니
멜라노좀의 이동이 나의 형태가 되었다. 얘는 주변부의 세포의 주변부에 분포하다가 가의 형태는 중심부에 분포하는 것이지. 가는 멜라노좀이 주변부에 존재한다. 나는 멜라노좀이 세포의 중심부에 분포한다. 그래서 주변부에 분포할 때는 피부의 색이 진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멜라노좀이 가에서 나로 수송이 될 때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때 이동은 그림을 보게 되면 미세 소관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미세 소관에 이쪽 말단이 양승 말단이 될 것이고 따라서 양승 말단에서 음승 말단으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관여하는 것이 디네인이 관여하겠지. 이때 자료를 보게 되면 디네인에 대한 활성이 강해지는 것은 CAMP의 농도가 낮을 때, 얘는 CAMP의 농도가 낮을 때, 즉 pKa가 불활성화된 상태에서 디네인이 작용을 하게 되고, 반대로 밑에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 나의 멜라닌 세포에 높은 농도의 CAMP를 처리했더니 가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얘는 나 상태가 가 상태로 바뀌는 것이니까 멜라노좀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관여하는 것은 음승말단에서 양승말단으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키네신이 관여하게 되고, 얘는 CAMP의 농도가 높을 때, 즉 pKa의 활성이 강할 때 키네신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나 그림의 A는 미세 소관의 기역 말단이다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양승 말단이라 하면 되겠지. 얘도 플러스란 단어를 써도 되니까 플러스 말단이라 해도 됩니다. 나 상태의 멜라닌 세포에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처리했다.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처리했으니까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의 활성이 강해지게 되고,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의 활성이 강해지게 되면 CAMP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지. 따라서 CAMP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얘는 키네신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미세소관에 작용하는 운동 단백질인 니언이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니언은 키네신이라 하면 되겠지. 키네신이 작용을 해서 멜라닌 세포는 가 상태로 전환된다. 다음 4번 문제. 다음은 미토콘드리아의 팀 23 전자체를 구성하는 팀 23 단백질에 대한 하이드로패시 플롯과 실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이쪽이 N말단 쪽이 되겠지. 이쪽이 C말단 쪽이 될 것이고, 항상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것은 N말단에서 C말단 방향으로. 여기는 일정 길이 이상의
소수성 아미노산들로 배열되어 있는 소수성 아미노산 서열이다. 이 소수성 아미노산 서열이 여기 총 4개가 존재하니까 이 4개는 막관통 부위가 되겠지. 실험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이 제거된 미토플라스트를 각각 프로테아제와 반응을 시켰다. 프로테아제와 반응시킨 후에 미토콘드리아를 분쇄하여 단백질만을 추출하여 SDS 아크릴아마이드 겔에서 전기영동을 시켰다. SDS 페이지를 수행을 했다. 팀 23의 N말단 쪽의 특정 부위에 대한 항체와 C말단 쪽 특정 부위에 대한 항체를 제작하여 각각 이뮤노블라팅이니까 웨스턴을 수행을 했다. 웨스턴 블랍 분석을 수행을 했다. 먼저 C말단 영역에 대한 항체로 확인을 했었을 때 1번은 프로테아제를 처리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니까 원래의 단백질, 원래의 형태가 되겠지. 두 번째는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미토콘드리아니까 얘는 여기에 흔적이 남아있고 원래의 단백질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고 이것보다 길이가 작은 단백질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미토콘드리아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단백질 영역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3번은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미토플라스트. 그러면 여기가 외막이고 여기가 내막이고 여기는 막간강이고 여기는 기질이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단백질 꼬리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미토플라스트니까 얘는 외막이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것이다. 이쪽에 단백질 꼬리가 존재해야 된다. 단백질 꼬리가 존재하고 막을 관통하는 부위가 4부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먼저 하나는 막관통 부위가 이쪽과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라고 가정을 하자. 이때 N말단 영역에 대한 항체로 확인을 했었을 때 여기에서 이것이 똑같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N말단 영역에 대한 항체니까 여기 이 부위에 여기에 어딘가에 결합을 하는 항체가 되게 돼. 여기에 결합을 하는 항체가 미토플라스트의 프로테아제를 처리했었을 때 미토콘드리아에 프로테아제를 처리했었을 때 그러면 N말단에 결합하는 것이니까 이쪽에 결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결합하는 것이 프로테아제에서 지워지게 되면 그러면 관찰되는 단백질은 없어야만 돼. 그러므로 여기에서 단백질이 관찰이 되었다는 얘기는 항체가 여기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인 것이지. 그러므로 여기는 이것이 여기를 1, 2, 3, 4라 한다라면 얘는 1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이 아니다 이므로 이 1은 여기가 1이 되어야 되겠지. 그치? 되겠지. 여기가 1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어야지만 막을
4번 관통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를 관통하는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이처럼 소승에 대한 성질은 크지 않지만 이 북은 어딘가 이다인 거지.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찰이 되되 여기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를 지워버렸을 때 관찰되지 않는다. 그 말은 항체가 여기에 결합을 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여기를 지워버리게 되면 얘는 검출되지 않겠지. 대신 C말단 항체의 경우에는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검출되게 되겠지. 이해가 됐어? 대신 그러면 조각은 미토플라스트에다가 프로테아제를 처리했었을 때 실제 SDS 겔 내에 들어있는 단백질 조각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2개가 있다는 얘기야. 2개가 있는데 항체와 결합하는 것은 이 하나와만 결합하겠지. 즉 여기에 있는 얘는 단백질은 존재하지만 겔 속에 단백질은 들어있지만 이 항체와는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제 다 이해됐어? 이 실험을 통해 팀 23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라 했으니까 내막을 몇 번 관통한다. 내막을 4번 관통해야지만 이 자료에 대한 것이 설명이 가능한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내막을 3번 관통하면 이 자료 자체가 거짓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또한 팀 23 단백질의 M말단과 C말단 중 막간 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얘는 이쪽이 M말단이고 이쪽이 C말단이니까 N말단 자체가 막간 강에 있을 수는 없지. 얘는 세포질 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C말단, 어쨌든 막간 강에 누군가가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C를 선택하면 되고 우리가 추론했던 것과 같은 구조이다가 되겠지, 그지? 되겠지? 만약에 여기에 미토플라스트에 꼭 기억해. 미토플라스트에 프로테아제를 처리하게 되면 이들을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단백질은 몇 개가 남아있다고? 2개가 남아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관찰된 것이고 이 항체와는 둘 다가 결합하지 못하니까 둘 다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알겠지? 다음.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4가지의 육탄당에 대한 화학 구조식이다. 분자 구조식이다. 가는 입체 중심 탄소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면 2번과 3번과 4번과 5번 4개가 있고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번호가 가장 큰 탄소에 대해서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D체라 했지. 이 중에서 3번 탄소의 OH만 왼쪽에 있는 것, 얘가 글루코즈가 되지. 항상 글루코즈를 기준에 두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럼 나의 경우에는 글루코즈에 대해서 2번 탄소의 입체 배열이 바뀌어 있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 특히 이런 형태를 에피모라 한다 했지, 그지? 가와, 요 단어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외워둬야 돼. 가와 나의 관계를 에피모라 한다.
얘는 2번 탄소의 에피머니까 D 만노우즈가 되겠지. 다의 경우에는 4번 탄소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어 있으니까 4번 탄소의 에피머는 갈락토우즈이다. 라의 경우에는 아예 작용기 자체가 다른 것이지. 여기에 있는 이들 작용기는 카보닐이 알데히드인 것이고, 그래서 이들 세 가지는 알도우즈인 거지. 얘는 카보닐이 케톤이니까 케토즈이다. 따라서 이들과 이것에 대한 차이는 아예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이니까 얘는 입체 이성질체가 아니라 구조 이성질체이지. 얘는 글루코즈에 대한 케토즈니까 프럭토즈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5번 탄소에 대해서 OH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D체이다. 단당은 탄소 원자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탄소 사슬에 여러 개의 수상기와 하나의 카르보닐기를 가지는 화합물이다. 위 그림의 6탄당은 모두 동일한 분자식인 기역으로 동일하다. 분자식은 C6H12 O6가 되겠지. 이들은 단맛이 나고 결정형이고 물에 용해되며 쉽게 투석될 수 있다. 가나다와 같이 알데히드를 가지는 것을 알도우즈라 하고 라와 같이 케톤기를 가지는 것을 케토우즈라 한다. 이들 6탄당은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 중합체인 다당류를 형성하고 생체 내 여러 기능들을 수행한다.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조 다당류인 셀룰로즈는 알파 베타 포도당에 대한 종합체지. 이때 알파 베타에 대한 것은 디포도당은 알데히드의 형태인 것이고, 이 알데히드가 헤미아세탈이 되게 되면 헤미아세탈에 대한 이름이 알파 디 글루코즈, 베타 디 글루코즈가 되겠지. 물론 헤미아세탈이 육각형의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 피라노즈의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노즈의 형태도 존재한다 그랬지. 그러나 주된 형태는 육각형의 형태이다. 알파 디 포도당과 베타 디 포도당에서 베타이지. 식물의 저장 다당류인 녹말은 알파 포도당의 중합체이지. 가지를 가지지 않는 형태가 아밀로즈이고,
가지를 가지는 것이 아밀로펙틴이고 이들이 녹말 혹은 전분이다. 동물의 저장 다당류는 글리코겐. 이 또한 마찬가지 가지를 가지고 있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은 가지가 알파 16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 생성이 되게 되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국화과 식물에 저장된 다당류인 니언은 사구체 여과율을 조사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사구체 여과율을 조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니까 얘는 이눌린이지. 국화과 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돼지감자, 뚱딴지가 있지. 니언은 디귿이 알파 21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중합체이다.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지. 알파 21 글리코시드 결합이야. 그러면 알파 21 글리코시드 결합이니까 2번이 친전자체야. 1번이 친액체를 제공하는 탄소가 되지. 친전자체로 알코올이 참여하는데 친액체가 헤미아세탈이라는 말이 안 돼. 그러면 친전자체가 아노모 탄소가 되어야만 돼. 즉 이들의 관계를 아노모라 하는 거지. 여기가 아노모 탄소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알코올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헤미아세탈의 중심 탄소가 2번이고 1번의 OH를 가지려면 카본이 여긴 이 구조식에서는 어디에 있어야만 돼? 2번에 있어야만 되겠지. 그래야지만 얘와 반응했었을 때 여기가 아노모 탄소가 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됐어? 응.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 응. 그러면 이눌린은 무엇의 중합체란 얘기야? 과당의 중합체란 얘기야, 과당. 그래서 알파 프럭토즈의 중합체가 이눌린이야. 얘는 문제를 외워서 풀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야. 다음.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분자식과 니언에 들어갈 다당류의 이름을 제시하라 했으니까 기억에 들어갈 분자식은 얘는 서술형이니까 문장은 서술된 형태로 표시를 해야만 되겠지. 즉 표현을 해야만 되겠지. 얘를 단답표 단어만 딱 적으면 안 돼.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분자식은 이것이고 니언에 들어갈 다당류의 이름은 이눌린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지. 두 번째, 가에서 라 중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를 해라. 단 물질의 이름을 함께 제시하라 했으니까 라를 적고 라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라에 대한 이름을 적어주면 되지. 과당이다 되겠지. 과당이라 해도 되고
영어로 프롭토저라 적어도 되고 한글로 프롭토저라 적어도 되겠지. 세 번째, 다와 같은 알도 헥소즈와 라와 같은 케토 헥소즈의 입체 이성질체의 총수를 각각 제시하라 했으니까 총수는 2의 n승이지. 이때 n은 입체 중심 탄수의 수가 되게 돼. 그러면 알도우즈의 경우에 입체 중심 탄수의 수가 4개니까 2의 4승계, 16개이다. 케토 헥소즈의 경우에는 입체 중심 탄수의 수가 3개니까 2의 3승계가 되겠지. 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면 얘는 하나, 둘, 3개가 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알도 헥소즈 입체 이성질체의 총수는 16개이고 케토 헥소즈의 입체 이성질체의 총수는 8개이다. D체와 L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알도 헥소즈의 이름은 총 몇 개가 되지? 몇 개? 뭐 어렵지 않잖아. D, L 두 가지인데 16개가 되려면 2분의 16, 8개가 되겠지. 그잖아. D, L 두 가지가 있으니까 총 16개야. 16개에 D, L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니까 8개가 될 거 아니야.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 거울상 이성질체는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되 DL로 표기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물질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질 수는 없잖아. 다음은 약산의 수소이온과 A-로의 해리에 대한 핸드슨 하셀 발리식이다. 다세포 생물의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은 특유의 일정한 pH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세포의 세포질은 고농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약산 또는 약염기가 되는 기능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아미노산들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기역의 겨사슬의 pKa는 6.0이기 때문에 기역 장기를 가진 단백질은 세포질의 pH, 세포질의 표준 pH가 대략 7.2 정도가 되게 되지. 그래서 7부근의 중성 pH에서 완충 능력이 큰 것 중에
pKa 값이 6.0이라 했으니까 얘는 히스티딘이겠지. 세포질의 pH에서 효과적으로 완충작용을 한다. 생물에서 중요한 두 가지 또 다른 이제 얘기지. 또 다른 생물에서 중요한 두 가지 완충계, 즉 하나는 단백질도 중요한 완충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이 이외에 두 가지가 더 있더라. 두 가지 완충계는 하나는 인산염 완충계이고 하나는 중탄산염 완충계이다. 모든 세포의 세포질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산염 완충계는 양성자 주계로서 양성자 주계니까 산해리 반응에서는 왼쪽에 들어가겠지. 얘가 해리가 되게 되면 H 플러스와 HPO4 E-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양성자 주계가 되고 양성자 주계는 산이란 뜻이지. 얘는 양성자 밖계가 되겠지. 양성자 밖계는 염기란 뜻이지. 밖계로서 HPO4 E-로 구성되어 있다. 혈장의 주요한 완충계는 중탄산염 완충계이다. 임상의학에서는 CO2를 짝산으로 간주하여 중탄산염 완충계의 pKa를 구하게 되면 6.1로 간단히 계산한다. 폐의 pCO2가 4.8kPa일 때 동맥혈의 pH는 7.4이다. 얘는 혈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얘는 세포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지. 외워도 세포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뭐라고? 인산염 완충계이고 혈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완충계는 탄산염이다. 알겠지? 중탄산염 완충계이다. 동맥혈에서 정상인의 표준 혈장 pH는 7.4지. 여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완충계가 H2CO3가 얘가 양성자 주계이고 얘가 산이란 얘기지. HCO3-가 되게 되면 얘가 양성자 밖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염기가 되게 돼. 만약에 닫힌 개라고 한다면 닫힌 개에서 H2CO3에 대한 pKa 값은 6.1이 아니라 얘가 4.8인가 그래. 그러면 4.8이니까 pH 7.4에서 중요한 완충계로 작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 문제 풀이만 할 때 밑에 문제에서 했지. 우리 몸에 있는 완충 시스템 중에 오픈 시스템이 뭐라고? 탄산염 완충계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는 닫힌 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의학에서 얘도 뭐로 처리한다고? 산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전체를 산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pKa 값이 얼마로 바뀌느냐 하면 6.1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 기억을 해. 그래서 순수하게 H2CO3에 대한 pKa 값은 6.1이 아니야. 그러나 CO2가 H2CO3와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pKa 값이 얼마로 바뀌느냐 하면 6.1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 그렇다 해서 여기를 봐. 그렇다 해서 얘가 산이라 해서 여기 이 식에 대입할 때 얘를 집어넣으면 안 돼.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이게 이제 오픈 시스템의 특징이 되게 되는 거야. 기억에 들어갈 아미노산을 제시를 해라. 기억에 들어갈 아미노산은 히스티딘이다 라고 하면 되고, 두 번째 문제에서 중탄산염 완충계의 양성자 주계와 양성자 밖계를 제시해라. 양성자 주계는 H2CO3이고 양성자 밖계는 HCO3-이다. 이것에 대한 힌트는 이미 문제 속에 들어있지.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동맥혈의 혈장에 HCO3-가 24mmol 농도일 때 H2CO3-의 농도를 계산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짝염기로 작용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개념 묻는 문제야, 그지? 양성자 축에 산이 뭐냐, 양성자 밖에 염기가 뭐냐를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이미 문제에 답이 다 나와 있어. 이걸 못 적으면 말이 안 돼.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얘는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적용을 하면 되지. 핸더슨 하셀발리식에 적용을 하게 되면 pH가 7.4이고 pKa 값은 6.1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로그의 산의 농도가 H2CO3의 농도가 분자에, 분모에는 HCO3-의 농도가 들어가면 되지. 이므로 이때 HCO3-의 농도는 이미 제시되어 있어요. 네. H2CO3 농도분의 24mmol 농도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1.3이 되어야 되지. 로그 H2CO3- 분의 24mmol 농도가 값이 1.3이다. 이 값이 1.3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얘를 로그로 환산하게 되면 1.3이니까 1 플러스 0.3이야. 1 플러스 0.3은 1이 로그 10이 되고, 로그에서는 플러스가 뭐로 바뀌면 돼? 곱하기로 바뀌면 되지, 그지? 그러면 로그 10 곱하기 로그 2가 되는 것이지, 그지? 따라서 말 잘못했다. 로그에 10 곱하기 2가 되는 것이지. 얘를 이제 분리하게 되면 로그 10 더하기 로그 2가 되는 것이니까 얘가 로그 10 더하기 반대로 적어야 되겠다. 로그 10 1이고 0.3은 로그 2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로그 2이니까는 로그에 10 곱하기 2 이다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이것의 값이 20이다. 이걸 뭐 다 적어줘도 되고, 나는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적었는 것이고, 1.3이므로 이것의 값이 20이다. 그러므로 H2CO3의 농도는 이것의 20분의 1이니까 1.2mmol 농도이다. 7번부터는 좀 끊었다 갈까?